오늘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을 경제로 좀 구성해 봤는데요. 경제를 얘기할 때 좀 다른 점이 있으실 거라고 느끼실까 어떻습니까? 경제는 미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거나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더 기반을 좋게 만들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건지, 경제는 그 방향이 미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의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인사도 드리고 뵈야 되는데 아유, 제가 별말씀 소원해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 항상 뵈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랬는데 네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고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가장 현안이 뭐냐면 뭐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동산 세제 관련입니다. 이번에 한번 정해지면 이재명 정부의 전체적인 부동산 세제나 정책의 일종의 윤곽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정책, 뭐 우리가 시장이나 정책 차원에서. 그렇죠. 네. 지금 전세 시장에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매매 시장도 쉽게 안 잡히고 있고 뭐 뒤늦게나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규제 지역을 좀 세 군데 늘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늦었다라는 평들이 많고 결정적으로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피곤한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또 구윤철 부총리께서 또 보유세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저쪽 해남에 어디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 입장에서 보유세 기사를 계속 쓰죠. 이게 지금 벌써 한두 달이 아니라 두세 달, 세네 달 계속 되니까 이게 시장에 이제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이드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가이드가. 네, 그렇죠. 다만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안 보던 비거주 1주택자 네.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유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겠고 네. 과연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걸 전세를 놓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근데 그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네. 특히 6070 매물이 거의 7, 80%거든요. 또 매수의 3, 40%는 또 3040이고. 네. 그러면 이 시장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네. 집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갖고 60, 있고. 70대 분들이 팔 일이 없는데 여기에 네. 보유세가 딱 트리거가 된 거예요. 보유세가 얼마 나올지 모르고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럼 팔아야겠다로 가니까 원래 세입자가 있잖아요. 지금 비거주. 네. 그분들한테 연장을 안 하고 어. 내보내고 팔려는 형태로 가잖아요. 어. 그리고 규제 지역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6개월 내 입주해야 되니까 세입자가 없는 집이 팔리는데 정부에서 그나마 좀 보완책으로 세입자가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던졌지만 네. 전체적인 심리 상태는 보유자 입장에서 아니야 파는 게 낫겠다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이제 주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일종의 최근에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가이드 라인이라도 좀 줬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게 우리 저 앵커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대책이라는 게 치밀하게 짜야 되고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 정확한 신호를 줄 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정부는 고민을 할 거고. 네. 근데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그러면 말씀드린 1주택자 입장에서 이게 보유세가 내가 버틸 만할 것 같으면 지금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네. 앞으로 2, 3년은 서울의 입주물량이 부족한 걸 좀 아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분간을 할 수 없는 연막이 쳐 있잖아요. 네. 벌써 얼마 될지 모르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파는 게 낫겠다는 분이 줄줄 돌아선 거예요. 음. 거기다 대출 6억이 지금 풀렸잖아요. 네. 중저가 주택에서는 더 그 현상이 좀 심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사게 되는 거고 지금 주위에
두 달 전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어떤 심각이냐면 전세 물건이 쓸만한 동네에 선호하는 지역들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거의 못 구하고 있어가지고 하나 밀려가지고 매매로 좀 돌아서는 거예요. 어렵게. 그 부분이 너무 지금 저 원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 지점에서 근데 두 가지 저는 일종의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세 물건이 감소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가격 상승 원인이긴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가 찾을 게 없으니까 네. 가격을 올려 사거나 다른 지역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을 좀 보면 갱신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 네, 갱신은 자기가 걸리니까 우리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당연히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매물이 40%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근데 40%에서 6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갱신 네네. 비율.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신규 전세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전월세 매물이 감소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 가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건 좀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찾을 때 주거의 기준이 좀 상향돼 있는 상황? 그거는 뭐 계속적인 추세예요. 그죠? 우리 특히 제일 큰 수요가 신혼부부들이거든요. 사실 50% 이상이 신혼부부가 수요를 창출하거든요. 서울은. 네. 네. 5만 가구인데 네. 지금 5만 쌍이 5만 쌍 가까이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2만 8천이니까 2만 호의 집이 일단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쓸만한 집, 선호하는 집. 그렇죠. 요즘은 어떤 형태냐면 저희 때처럼 빌라에서 손잡고 알콩달콩하면서 어려워도 같이 돈 모으고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안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는 주의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도 완전히 양극화가 된 거죠. 그리고 빌라 쪽도 공급이 없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적인 면에서 전뭐 시프트나 이런 건 잘했지만 모아타운이 사실 시장을 망가뜨렸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모아타운을 묶은 지역이 100몇십 군데인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가 2년도 그 발표할 때 5년 안에 3만 호 최소 공급하겠다 했어요. 지금 1274호 착공했습니다. 네.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말은 많이 했지 실제로 한 게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조명을 뭐 언론사들이 가끔 해줬는데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 지역을 묶어놓으면 신축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금지라기보다는 신축을 해서 팔아도 이 재개발 조합원이 안 되고 모아타운 조합원이 안 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까 신축을 안 해요. 네. 그럼 그 동네는 어떻게 돼요? 지정이 된 순간부터 신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아파트가 한 60% 50%고 비아파트가 50% 임차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파트 임차로 있다가 좀 어려우면 또 빌라나 이런 쪽으로 왔다가 또 넘어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에 아예 없는 거예요. 맞아요. 거의 뭐 시가 마를 정도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아파트로 더 멀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부채질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던진 뜻은 좋으나 벌어질 어떤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일단 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뭐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미리 국민들이나 청년 시민들을 위해서 발표하고 이럴 때 중간에 당분간은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는 현상이 있어서 힘들 수 있으니 정부를 믿고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한 다음에 공급 계획을 열심히 해서 던져주면 이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리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의 핵심인데 지금 내가 막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네. 무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죠.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을 예, 거야. 맞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면 그렇죠. 나의 지금 상황이 일종의 그래 우리 같이 열심히 이 시기를 견뎌 봅시다. 맞아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 희망을 못 주고 있다. 네, 이게 한문호 교수님 제 얘기 주장이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은 주고 계신데 어. 관료분들이나 뭐 누구라고 딱 짚지 않겠지만 그 밑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대안과 시나리오를 갖고 확실한 것들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제가 볼 때도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 네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합니다. 뭐 예측 가능한 거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감내할 수 있을 그렇죠. 만큼 이해를 구할 만큼 그 비전을 줬느냐. 그렇죠. 그게 있으면 되죠. 근데 그 비전을 주는 방식을 네. 이제 저는 기존의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 기존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건 억지로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세금으로 가능하다 보고. 그거는 이제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어.
공급이 뒷받침 없이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힘들고. 그렇죠. 같이 그래서 가야죠. 저는 보유세 가면서 공급 대책이 확실하게 하면 효과가 100배 난다. 그렇죠. 이 얘기를 가는 드리는 겁니다. 거죠. 예, 맞아요. 세금과 공급 정책을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그래서 세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영향을 줄 거고, 당연하죠. 그리고 장기는 안정적인 공급, 네. 그리고 낮은 분양가의 공급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근데 소비자라도 확실하잖아요, 신호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장단기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를 일단 논의를 하면 네, 보유세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고가주택, 네. 그리고 다주택, 네. 그리고 비거주. 비거주의 여기에 교집합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부담이 느낄 것만큼 보유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아,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실효세율을 부과해야 그냥 미국에서 정상적인 수준의 중간 수준의 미국은 주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을 표방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못 하잖아요. 미국의 중간 수준을 하면 우리 그 보유세가 그 정도로 올리면 네. 현재 정부에서는 되게 고민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보유세 정도와 질하고 예를 들면 또 5억이나 4억이야 이런 데에는 세금을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중산층 이하에 계신 분들이니까 네. 그런 예전에 어떤 혜택들은 그대로 두면서 중저가에서 너무 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유세로 그 상승 압력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논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집이 모자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공급이 받쳐주면 잘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보유세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보유세를 올리는데 그러면 세금이 늘어날 텐데 딱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선진국처럼 네. 국민들이 집을 살 때 사는 취득세도 비싸요, 사실. 6억 이하는 1%지만 넘어가면 2% 3% 갑니다. 네. 7억짜리 집은 몇 천만에 날라가요. 서민들한테는 대출 6억 받으면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다 짜가지고 취득세 좀 낮춰주고 양도소득세도 이 징벌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좀 왔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정부의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판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뭐 주고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대통령께서 이제 지적을 하고 가는데 거기에 이미 연결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항이 많아요. 내부에서 제가 볼 때. 그러면 답이 하나 있죠. 양도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하게 낮출 수도 있어요.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나 낮추는 순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에 윤활작용을 하기 시작할 때 보유세와 공급이 같이 있으면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만약에 개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은 내년 2027년 그렇죠. 12월에 떨어집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4월이 총선이에요. 그 정치적으로 부담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나온 거죠. 그러면 과감하게 가더라도 거래세 중에서 양도세나 취득세 부분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다주택자나 일반 분들이 느낄 때 국가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같이 가면 박수를 받을 텐데 보유세만 딸랑 가면 이게 평가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를 잘 해서 설득하고 국민들을 협조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은 보유세를 부담 있는 수준으로 올리고 그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자. 지금 부담이 있다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게 앵커님 네. 부담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국 맞추자. 수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선진국 네. 수준을 올리고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 잡은 적이 없다. 맞죠. 그래서 영향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러니까 공급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데 아. 공급이 안 받쳐주면 실패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 한 6개월에서 1년은 가요. 논문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다.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짧으면 6개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세제 혜택이나 네. 조세 저항을 최대한 막아줄 때 효과가 더 좋은데 저항이 생기면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그 뒤에 다른 플레이들이 나와요. 전가를 하죠. 그쵸. 조세를 전가하는. 이걸 막으려면 다른 게 뒤에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공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힘을 제대로 받죠. 그러면 공급하는 방안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 이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인데 네.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처럼 재건축 재개발해서 공급하면 된다. 그건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네.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일반 분양 물량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진짜 어느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뭐 망가진 도시다. 서울에 뭐 300% 400% 질 수 없잖아요. 닭장 되거든요, 진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뭐 안정적인 100% 150%는 전원주거 같은 느낌이고 아파트는 250% 정도가 적정해요. 300% 넘으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250%를 계산하면 현재 있는 아파트들이 다 1990년 초에 지었기 때문에 보통 180에서 200%짜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지 말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이 약하니까 못 가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그거를 용적률로 올려줘서 가겠다는 거야. 그럼 공익이잖아요. 용적률이라는 거. 네.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대신에 기부 채널을 많이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도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시잖아요. 이게 기부 채납이 더 뺏어가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받는 건 이만큼인데 많이 뺏어가는 느낌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 신통하지 않잖아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네, 지금 몇백 군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진도가 많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고 건축비도 올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러면 공급에서는 서울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유효부지 부분이 있는데 뭐 앵커님도 아시지만 미국의 배터리 시트나 허드슨 야드처럼 거의 2000% 줬거든요. 네. 요번에 역세권 갖고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역세권에 괜찮은 자리에 주위에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1000% 1500% 가자. 뉴욕에도 주차장 없는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 네.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청년들이 주차장 없어도 역세권이면 출퇴근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데 1000% 한 10군데 하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발표한 거 보면 1.4배예요. 네. 그냥 조금 늘어난 수준이죠.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뭐 예전에 여의도 부지 옆에 국회 옆에다가 청년들을 위해서 5층짜리면 줘도 몇만 개가 나온다 계산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드릴 이제 공급 대책은 그거죠. 서리풀 지구하고 네. 3기 신도시가 지금 17만 원에다가 공공택지 미니 신도시라고 그러죠. 미니 신도시 합하면 한 35만 원까지 뽑아요. 네. 이미 택지가 다 있어요. 그중에 20만 원 정도는 토지 부상이 끝났습니다. 네. 그 지작물 철거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행정 대집편하고 빨리빨리 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좀 나중에 다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결론은 났죠. 네. 그건 이렇게 요 얘기를 하나 드리죠.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가 네. 건설사들이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데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3기 신도시가 분양이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양가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낮게 하면 더 기존의 어렵죠. 수도권에 있는 형장들은 다 정리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장관님께서 건설사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거든요. 어. 저는 건설사보다 빌라에 사는 청년들을 많이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서 약간 무슨 생각이 드실까? 그럼 PF에 대한 문제를 조금 충격이 없게 해결하려다 보니 3기 신도시를 좀 천천히 가야겠다라는 쓸데없는 생각이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제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땅이 있는데 왜 못하죠? 그 MB 때 사전 청약이 실패했냐 아니면 떠들지만 정부가 약속만 잘 지키면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네. 공급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지만 분양가도 신념과 낮출 수 의지와 철학과 근데 제가 볼 때도 실행력만 있으면 돼요. 제가 볼 때 이 논의들하고 얘기들은 네. 할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금도 확인- 그렇고 네? 세금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공급도 그렇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할까요? 그건 저 우리 왜 안 할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네. 교수님 왜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한 기득권들이 너무 벽이 높다? 곳곳에 스파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 스파이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로또 뭐 자꾸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로또 때문에 뭐 조정을 봐야 된다. 이게 청와대 쪽에서 가끔 나왔어요. 네. 아니 로또가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로또 살 때 로또 사면 우리 로또 당첨된 분들 축하해 주지 화 안 내잖아요. 왜? 나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희망이 있고. 네. 그러면 로또 분양을 받았어. 근데 계속 나온대 이게. 네. 그러면 로또 받은 사람들 욕하거나 비토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로또 분양에 대해서 이 프레임을 그렇게 만든 게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건설사들이 이 싸게 분양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분 세력들이 그러면 싸게 분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3년 5년 뒤에 팔 수 있게 판을 열어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살려고 들어가지 팔아먹으려고 들어갔어요. 분양 우리나라 청약제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나오면서 이거를 네. 하나하나 이러면서
친시장 세력 분들이 그렇게 바꿔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냥 프레임이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이거 원래 하던 건가 이게 아니에요. 네. 원래대로 하면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네. 10년 15년 그 집에서 살면 투기 개념이 없어져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2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 있어. 집이 하나 있는데 윤석열 때 했잖아요. 당첨 풀어줘 해줘 청약 풀어줘서 네. 집이 하나 있는데 1년 뒤에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좀 분양을 받았어. 아니면 집을 샀어. 네. 그러면 원래 집을 3년 안에 팔면 세금을 그렇죠. 한 푼도 안 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에요? 3년마다 집을 사고 파는데 맞습니다.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이게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 집을 4번 팔았는데 세금을 한 푼 안 내고 15년 동안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모았다. 이런 교수님, 거가 그게 없어야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제도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제도가 만들었다. 그런데 네, 해야죠. 그 제도를 만든 그 사람들 그리고 그걸 없애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본색원해야겠습니다. 발본색원 해야죠. 맞아요. 예. 엄정 교수님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발본색원해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는 짧게 주식 네네. 얘기하고 네. 갈까요? 네. 요새 뭐 1번 잠깐 보여주겠어요? 제가 짧게 1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요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네. 뭐 주식으로 70% 갔다. 그 옆에 또 하는 분석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럼 막 포모 현상이 더 오죠. 그러면 3.7조 네. 주식으로 벌었더니 믿을 거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바로 3번 가볼게요. 3번 가보면 네. 3번 종이 보면 어려운 글자들이 있는데 하는 보고서에 이게. 네. 그래서 하는 문서에 써놨는데 70%맨 밑에 보면 저자 추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네. 저자 추정이래요. 네. 데이터나 통계가 아니고. 아. 추정을 갖다가 받았었는데 우측 그림 보시면 어때요? 주식 상위 5%가 23%가 늘었어요. 그럼 70%하고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것도 상위 5%. 오. 이게 좀 이상하죠? 네. 그 다음 장 4번 보시면 주식 채권 매각 등 우측 그림 보시면 서울시 주택매매자금 자료예요. 8.9%가 주식이나 채권 팔아서 자기 자금 집 살 때 네, 자금 집살 조달 때. 계산하죠. 8%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왜 70%는 단어를 갖다가 아. 넣어가지고 시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게 실제로 만드는 거죠. 아까 그 저자가 썼던 저자 추정의 5번 보시면 네. 2023년 24년 보세요. 부동산 구입의 23%만 자기가 돈 먹을 썼어요. 그것도 주식 채권이 아니라 전체 자산 증가가 늘어난 분들이 23%예요. 그러면 주식 채권하는 분들이 반이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마치 전부 이런 것처럼 쓰는데 이제 마지막 그림이 네. 6번인데요. 네. 6번 보시면 지금 3.7조가 4개월 동안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부동산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밑에 요약해 놨잖아요. 100조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부동산이. 네. 그중에 아파트만 계산하면 뭐 40조 이렇게 계산하고 보면 3조 7천억은 주식을 팔아서 들어왔는데 거꾸로 부동산은 지금 한 3, 40조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 10배가 지금 그 돈은 어디서 날까요? 주식으로 들어온 대금이 주식 예탁 다음 그림 보세요. 6번. 주식 예탁금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89조 작년 12월 말이었는데 지금 130조예요. 40조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온 건 40조인데 네. 그러니까 100조 중에 40% 갔잖아요. 근데 100조 중에 아까 말씀드린 3.7이면 얼마예요? 3.7%예요. 네. 그러면 10배가 주식시장으로 넘어왔으니까 기사의 결론은 뭐예요? 3.7조는 이렇게 왔는데 부동산 판돈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10배가 들어왔다가 정확한 기사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기사에 속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다. 기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주식 팔아서 또 부동산 산다더라. 그걸 이제 조장하는 거죠.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또 뵙고요. 네. 또 모셔서 발본색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